31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879년 9월 2일 새벽, 황해도 해주의 작은 마을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이 고요한 마을을 비추었고, 기와지붕 아래 한 집에서는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응칠이라 지었고 후에 중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31년 후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자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의병장이었으며 마침내 역사를 바꾼 의사가 된 사람,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며 조국 독립을 맹세했던 사람, 총성 하나로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눴던 사람. 31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중근. 그의 이름은 어떻게 역사에 새겨졌을까요? 안중근이 태어난 집안은 황해도 지역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비록 큰 벼슬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비의 기풍을 이어온 집안이었죠. 아버지 안태우는 개화파 인사로 당시로서는 드물게 신식 학문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통적인 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안중근은 총명했습니다. 4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7살에는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은 이 아이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특별함은 단지 학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협심이 강했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면 나서서 중재했고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안중근이 자라던 시기, 조선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이 이루어졌고 서양 문물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은 조선 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다투었습니다. 전통적인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세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894년 안중근이 15살이 되던 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이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조선 땅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고 결국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소년 안중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강한 나라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18세가 된 안중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천주교를 만난 것입니다. 당시 황해도 지역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부모는 이미 천주교 신자였고 아들에게도 세례를 권했습니다. 안중근은 비렐름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은 도마. 의심 많던 제자 도마처럼 안중근도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까요? 천주교 신앙은 안중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부들과 토론하며 서양의 사상과 가치관을 접했습니다. 동양의 유학 사상과 서양의 기독교 정신. 이 두 가지가 안중근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 희생, 사랑. 이런 가치들이 그의 내면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또다시 조선 땅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고, 이번에도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교육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1905년 26살의 안중근은 고향에 사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돈이학교도 세웠습니다.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신식학문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중근은 열정적인 교육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안중근은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10년, 20년 후에는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실력을 키운 젊은이들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만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그날은 안중근의 인생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을사조약,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조약이었습니다. 5명의 대신들이 일본의 협박에 굴복해 조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반대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중근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빠르게. 교육으로는 늦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느냐? 싸우겠습니다. 총을 들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편안함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1907년 안중근은 교육자의 길을 접고 의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들과 함께 의병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결속이 필요했습니다. 피로 맺은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1909년 초, 안중근과 11명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안중근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 약지 1000마디를 잘랐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그 피로 하얀 천에 글씨를 썼습니다. 대한독립, 네 글자였습니다. 다른 동지들도 하나씩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김기룡 모두 12명이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혈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각오는 이것이었습니다. 조국이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싸우겠다. 방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통을 참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혈서를 쓴 12명의 남자들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각오였습니다. 안중근은 생각했습니다. 31년의 인생.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년, 2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고향 황해도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근아, 저 별을 보거라.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작아 보여도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안중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1909년 안중근은 30살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개월이 영원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역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병장 안중근. 그의 부대는 작았지만 정예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에서 그들은 훈련을 거듭했고 낡은 총이었지만 정확히 쏘는 법을 익혔으며 게릴라 전술을 연마했습니다. 안중근은 엄격한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동지들을 형제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서 독립을 맹세했고 저녁에는 작전을 논의했으며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해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국 땅에서 직접 싸우는 것, 그것이 의병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1907년 여름 안중근과 그의 부대는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의 물은 차갑고 빨랐지만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강을 건넜고 몇 년 만에 함경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온 조국의 땅에서 그는 반드시 이 땅을 되찾겠다고 다짐했고 동지들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의병을 추격했기에 안중근 부대는 경흥, 경원, 종성 일대를 누비며 일본군과 교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첫 전투는 새벽 안개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초소를 기습했을 때 총성이 울렸고 적병 몇 명이 쓰러졌지만 곧 일본군 본대가 몰려와 안중근은 부대를 이끌고 산속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었기에 게릴라전을 택했습니다. 기습하고 흩어지고 다시 모여서 또 기습하는 전술로 수십 차례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안중근은 항상 선두에 섰고 위험한 임무는 직접 맡았으며 부하들이 말렸지만 지휘관이 뒤에 숨으면 누가 따라오겠느냐며 듣지 않았습니다.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작은 승리들에 불과했고 그럼에도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안중근이라는 의병장이 함경도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군의 병력은 압도적이었고 무기도 월등했지만 의병의 총은 대부분 화승총이나 낡은 소총이 전부였으며
탄약도 부족해서 한 발 한 발이 아까워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신식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박격포와 대포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병력 숫자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안중근의 부대는 많아야 수십 명이었지만 일본군은 수백, 수천 명씩 동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투를 거듭할수록 동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고 부상으로 후송되는 사람도 있었으며 안중근은 매번 그들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동료들은 오히려 안중근을 위로하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08년 겨울 안중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싸워야 하는지, 의병 활동으로 정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수십 명의 의병으로 수만 명의 일본군을 이길 수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아무리 많은 전투에서 이겨도 전체 전세는 바뀌지 않았고 일본의 지배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일본인 관리들이 조선의 행정을 장악했으며 군대는 해산되었고 경찰권도 빼앗겼으며 나라는 빠르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밤마다 기도하며 하느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했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뱀의 몸통을 때려도 소용없으며 머리를 치면 몸통은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일본 침략의 머리는 누구인가? 이토 히로부미. 그 이름이 안중근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총리였고 한국 침략의 설계자였으며 그가 을사조약을 강제했고 통감이 되어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고종 황제를 협박해 퇴위시켰고 의병을 탄압했으며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의 명령으로 죽어갔습니다. 안중근은 자료를 모으며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15가지 죄목이 나왔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관여, 을사조약 강제, 고종 황제 퇴위 강요, 의병 학살, 교육권 박탈. 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결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한다고, 그것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지들에게 이토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일본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토 하나는 제거할 수 있고 그가 사라지면 일본의 한국 침략 정책이 흔들릴 것이며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조선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지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덕순이 먼저 함께 가겠다고 했고 다른 동지들도 하나씩 손을 들었지만 안중근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자신이 혼자 할 일이며 동지들은 여기 남아 일병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동지들이 있으면 희망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울었고 안중근도 울었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주 지배권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즉시 움직였고 하얼빈이 결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자동권총을 준비했고 7발들이 탄창에 총알을 가득 채웠으며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 조준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고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안중근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이지만
한 사람의 죄인을 죽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평온했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동지들과 마지막 술을 나누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은 꼭 성공하고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지만 모두가 그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지들이 손을 흔들었고 안중근도 손을 흔들었지만 기차가 출발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안중근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차는 만주 벌판을 가로질렀고 창밖으로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었고 들판은 황금빛이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안중근은 조국의 들판도 저렇게 황금빛일지, 언젠가 저 들판에서 조선의 농부들이 자유롭게 농사지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은 그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으며 아이들은 많이 컸을 것이고 자신을 기억이나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안중근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권총이 만져졌고 차갑고 무거웠으며 이것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하얼빈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1909년 10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사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께 자신의 손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밤이 깊어가면서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고향 황해도의 하늘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31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은 추웠습니다. 10월의 만주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었으며 안중근은 코트깃을 세우고 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하얼빈 역은 웅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이 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유럽풍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안중근은 며칠 동안 역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어디서 기다릴 것인가,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가, 이 토가 어느 경로로 움직일 것인가를 파악했습니다. 플랫폼의 구조를 외웠고 출구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군중이 모일 장소를 예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각오였고 그 각오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밤이 되면 안중근은 작은 여관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주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마음을 아실 것이고 그의 뜻을 이해하실 것이며 그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권총을 점검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권총은 잘 작동했고 탄창에 7발의 총알이 가득 차 있었으며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조준하고 숨을 참고 당긴다. 다시 조준하고 숨을 참고 당긴다. 그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그날이 밝았습니다. 안중근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날이 왔으니까요. 아침 9시
안중근은 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이곳에서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하얼빈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 일본 관리들, 신문 기자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플랫폼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러시아 군악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환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고 서양식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였습니다. 안중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했습니다.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고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으며 그 감촉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환영 인파가 박수를 쳤으며 러시아 관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났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당당했고 검은 양복을 입고 실크의 틀을 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조선을 집어삼킨 사람, 을사조약을 강제한 사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인 사람.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이 안중근을 감쌌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이토는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았고 관리들과 악수를 나누었으며 점점 안중근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0m, 15m, 10m.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토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5m.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중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조용히 내쉬었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인도하소서. 이토가 바로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재빠르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조준했고 이토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토가 비틀거렸습니다. 탕! 두 번째 총성. 이토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탕! 세 번째 총성.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군악대의 연주가 멈췄으며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러시아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중근은 권총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의 목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코레아 우라. 러시아어로도 외쳤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안중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두 손을 들었으며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냈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31년을 살아온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를 완수했으며 이제 무엇이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러시아 헌병들이 그를 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안중근은 계속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코레아 우라.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기자들이 메모를 했으며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문실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헌병 대위가 안중근 앞에 섰고 통역이 옆에 있었으며 일본 관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헌병 대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안중근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라고. 나는 군인으로서 적의 장수를 사살한 것이며 이것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의거라고 말했습니다. 통역이 말을 옮겼고 헌병 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일본 관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안중근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그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관여했고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으며 을사조약을 강제했고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교육권을 빼앗았고 한국인의 해외 이주를 금지시켰으며 동양 평화를 파괴했다고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당당했습니다. 헌병 대위는 침묵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중근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역사적 기록이었으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신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자신이 왜 이 일을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자랑스러웠고 침략자를 처단한 것이 영광스러웠으며 의병으로서 임무를 완수한 것이 기뻤습니다. 신문이 끝났을 때 안중근은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이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불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총성이 세상을 뒤흔들었고 조선의 저항이 세계에 알려졌으며 이토 히로부미라는 침략의 상징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고 재판이 열릴 것이며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31년을 살았고 그 31년이 의미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이 가장 빛났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얼빈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고 고향 황해도의 별들과 같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으며 꿈속에서 조국의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자유로운 조선이었고 독립한 나라였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이 될 꿈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의 신문이 끝난 후 안중근은 일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를 일본 영사관에 넘겼고 일본은 즉시 만주의 리순 감옥으로 그를 보냈으며 그곳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관할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기차가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동안 안중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 길을 지나왔을 때는 홀로였지만 지금은 무장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며칠 전에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평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리순 감옥은 음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은 이 감옥은 두껍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좁은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안중근은 그 중 한 곳에 갇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딱딱한 나무 침대와 작은 창문이 전부였지만 충분했으며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신문마다 하얼빈 의거를 다뤘으며 일본은 분노했지만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저항하고 있었고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침략자와 맞서 싸웠으며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보기 드문 용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재판을 원했습니다. 안중근을 빨리 처형하고 이 사건을 잊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안중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 2월 7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이었고 일본인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들이 법정을 채웠으며 안중근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토 히로부미 공작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안중근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으로서 적국의 원수를 처단했다고.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이 법정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재판장이 침묵을 명령했으며 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관여, 고종황제 강제 퇴위, 을사조약 강요, 정미칠조약 강제, 무고한 한국인 학살, 정치범 탄압, 교육권 강탈, 교과서 압수, 한국인 해외 이주 금지, 광산과 삼림 강탈, 제1은행권 강제 유통, 군대 해산, 무기 압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일본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안중근은 독립군 장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일본은 개인적 범죄로 취급하고 싶어 했지만 안중근은 전쟁 행위라고 반박했으며 법정 논쟁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고 더 이상 안중근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중근의 주장은 신문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고 조선의 독립의지는 세계에 전해졌으니까요. 재판이 없는 날들 안중근은 독방에서 글을 썼습니다. 간수에게 부탁해서 붓과 먹, 종이를 얻었고 작은 책상 위에서 원고지를 펼쳤으며 하루 종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평화론. 그것이 그가 쓰고 있던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토를 죽였는지, 진정한 동양의 평화는 무엇인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침략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침략하는 것은 결국 일본 자신도 파멸로 이끌 것이며 진정한 평화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양이 단결해야 하고 하지만 그 단결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하며 침략이 아니라 평등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이었고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원한이 아니라 화해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밤낮으로 글을 썼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 원고조차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안중근의 사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니까요. 글을 쓰는 것 외에 안중근은 붓글씨도 많이 썼습니다. 한문으로 된 경구들이었고 자신의 신념과 소망을 담은 글귀들이었으며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친다. 그의 글씨는 힘차고 단정했으며 마치 그의 정신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월 말 가족이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안중근은 눈물을 참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으니 자랑스럽다고, 비록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는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아들이 의인으로 죽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고개를 숙였고 이런 어머니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으며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으며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고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남겨주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렸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왜 아버지가 갇혀 있는지 몰랐으며 그저 아버지를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안중근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그때 아버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가족들이 일어섰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중근은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대었고 어머니도 손을 들어 유리창 반대편에 대었으며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바닥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 온기가 가슴에 전해졌으며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라졌고 안중근은 혼자 남았으며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고 놀랍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지만 안중근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자신은 이 법정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당당하게 법정을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일은 3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고 안중근은 그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으며 글을 쓰고 기도하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31년을 살았고 그 31년이 충분히 의미 있었으며 더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조국의 독립을 하늘에서 지켜볼 것이며 언젠가는 자유로운 조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기운이 느껴졌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안중근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었고 구름이 흘러갔으며 고향 황해도의 하늘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하늘 아래서 뛰놀았고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았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으니까요. 3월 26일 새벽 안중근은 평소처럼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주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제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지켜봐 주시고 제 가족을 보살펴 주시며 동양의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지만 먹지 않았고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며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간수가 문을 열었고 형 집행 시간이라고 말했으며 안중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창살 사이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고. 나는 한국인 안중근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고 담장을 넘어 하늘로 올라갔으며 세상에 메아리 쳤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은 31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영원히 기억될 생이었고 평범할 수도 있었지만 위대해진 생이었으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생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았고 그의 목숨은 끝났지만 이름은 영원해졌으며 그의 시대는 지났지만 그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안중근. 그는 교육자였고 의병장이었으며 신앙인이었고 사상가였으며 무엇보다 애국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쓴 남자였고 총성 하나로 역사를 바꾼 남자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남자였습니다. 31년.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1년은 헛되지 않았고 그 31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그 31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이 순국한 후 그의 유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그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의 무덤이 순례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매장했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유해를 찾으려 했고 수십 년 동안 위순 일대를 수소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행방을 알 수 없고 그의 무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슬픈 숙제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더욱 강렬하게 살아남았고 그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얼빈 의거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렸고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안중근을 기억했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그 정신의 뿌리에는 안중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도 안중근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았고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이 뒤를 이었으며 안중근이 보여준 길을 따라 많은 이들이 희생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안중근을 떠올렸고 비록 그는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으며 31년 생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로는 더욱 놀라운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00년 전에 이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침략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제안했으며 동양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토대가 된다고 예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안중근이 제시한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말했던 그의 정신은 원한이 아니라
화해를 추구했던 그의 철학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던 그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신념이 있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는 31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았고 권력도 재산도 없었지만 역사를 바꿨으며 혼자였지만 수백만 명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안중근도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고민 많은 청년이었으며 두려움도 있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편안함 대신 희생을 택했고 안전 대신 위험을 선택했으며 침묵 대신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 용기가 역사를 바꿨으며 그 희생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중근이 꿈꿨던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의 시민이고 민주주의를 누리며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가능한 것이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했기에 얻은 것이며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안중근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평화의 가치입니다. 그는 전쟁을 경험했고 폭력을 목격했으며 총을 들고 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꿈꿨습니다. 이토를 죽인 것도 더 큰 평화를 위해서였고 동양 평화론을 쓴 것도 전쟁 없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며 희생한 것도 후손들이 평화 속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추구해야 하고 증오가 아니라 이해를 실천해야 하며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안중근이 100년 전에 제시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1년.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울림을 남긴 생애였고 평범할 수도 있었지만 위대해진 삶이었으며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안중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무엇을 남기느냐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꿈은 아직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안중근이 고향 황해도에서 보던 그 별들이고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이며 위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별들입니다. 그 별들은 지금도 빛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처럼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정신을 배울 수는 있고 그의 용기를 기억할 수는 있으며 그의 신념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중근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중근 의사의 31년 생애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